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65번째 책으로는 존 폴 민다님의 인지 심리학을 읽었답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 관련 책을 읽다가 나의 뇌가 궁금해져서 한동안은 뇌 관련 신간 도서들을 읽었습니다. 뇌의 영역과 주요 기능들을 읽다 보니 인지 심리학까지 범위가 넓어졌네요. 나의 뇌를 알아간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100권 읽기 챌린지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의 나 자신과 1년이 지난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달라진 게 있답니다. 내 자신의 감정을 조금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난 감정에 거짓이 없다라는 자신의 합리화를 만들어 놓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다면 화를 내기 전에 화난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몰랐던 사실 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고요. 이번 책 인지심리학이라는 책은 내용이 방대하고 두꺼워서 처음 집어들 때는 부담스럽고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책의 저자인 존 폴 민다님이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들을 잘 풀어놓아 완독은 할 수 있었네요. 기간은 좀 걸렸지만요. 습관의 알고리즘을 읽기 전에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도중에 포기했어요. 뇌 관련 서적을 읽다 보면 미주신경에 대해 잠깐씩 언급될 때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읽을까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아깝고 이런 식으로 책 권수만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싶어 도중에 읽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포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포기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한다면 나의 선택은 더 나은 시간 활용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 내용에 따라 총 13장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1장에는 인지심리학의 역사가 나옵니다. 2장에는 뇌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경신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 신경신화라는 말을 이 책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신경신화는 뇌에 관한 매우 흔하지만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믿음을 과학자들이 종종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람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틀렸답니다. 우리는 항상 뇌의 전부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뇌의 10%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우리가 뇌의 전체 활동 중 작은 일부만 의식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라고 이 저자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우리의 감각기관 중 주로 시각과 관련해 눈의 구조 설명과 착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은 주의력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이 왜 불완전한지 인간의 사고와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은 개념과 범주, 9장은 언어와 사고, 10장은 인지 편향, 11장은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예측하는지를, 12장은 11장의 연장으로 추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리의 인지 과정에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5장의 기억은 왜 불완전한가의 내용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생각하는 법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하는 법을 배웠거나 다시 배웠다.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들이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었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와 기술자, 지식노동자, 금융계 종사자, 회사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줌이나 스카이프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와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회의를 했다. 우리 중 다수에게 이런 새로운 범주의 일은 노동 방식의 큰 변화였다. 비록 일의 내용은 대체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말이다.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나도 이런 사람들에 속했다. 화상회의는 학계에서 사용되어 오긴 했지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기억과 기납에 관한 장에서도 논의했듯이 과거의 지식은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 하지만 이번의 상황에서는 나를 이끌어줄 이용 가능한 사전 기억이 별로 없었다. 내가 지침으로 삼아야 했던 것은 학생들과의 주간 연구실 회의 및 주간 지도교수 회의와 같은 통상적인 루틴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나는 온라인 수업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근무일과 비슷했지만 면대면 회의 대신에 화상 회의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학생들과의 회의를 위해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기 시작했다. 대학원생들과도 매주 줌으로 온라인에서 만났다. 연구실 회의도 줌으로 했으며 학과 회의도 줌으로 했다. 줌으로 치른 박사학위 시험도 있었다. 공식적인 줌 대화도 있었고 느슨한 줌 커피 휴식도 있었다. 어떤 연구 그룹은 줌 친목회도 열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여러 지역의 교수, 연구자, 학생, 과학자가 함께 모이는 방법이었던 학술 회의조차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곧 나는 모든 일, 즉 강의와 연구, 위원회 업무 및 기타 모든 일을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화면과 똑같은 컴퓨터로 하고 있었다. 나의 일 가운데 다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일하는 능력이 조금 달라진 걸 나는 차츰 알아차렸다. 기억한 내용을 더 잘 잊었으며 단순한 기억 실수를 더 많이 저질렀다. 가령 한 학생과 10분 동안이나 엉뚱한 프로젝트를 놓고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또는 한 회의를 다른 회의와 혼동하곤 했다. 이런 실수 중 다수는 기억의 출처에 관한 오류였다. 나는 틀린 출처나 틀린 사건을 기억했다. 이 책의 5장에서 나는 이런 종류의 귀인 오류에 관해 썼다. 이런 실수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읽거나 본 것을 기억하긴 하지만 어디에서였는지 확실하지 않아 기억의 출처를 혼동할 때 생긴다. 이전보다 기억 출처에 관한 오류가 더 많아진 듯 했다. 이전보다 나는 얼빠진 교수의 고정관념에 더 가까워졌다. 문득 나는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알아차렸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다. 모든 일을 할 때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컴퓨터로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전형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학자로서 살아오는 내내 나는 활동별로 일하는 장소가 늘 달랐다. 강의는 강의실이나 교실에서 했고 세미나는 작은 세미나실에서 했다. 학생들과의 만남은 내 연구실에서, 동료들과의 만남은 캠퍼스 내의 카페에서 가졌다. 위원회 회의는 보통 회의실과 위원회실에서 했으며 데이터 분석은
내 연구실에서 했다. 글쓰기는 보통 집에서 하거나 카페에서 했다. 일마다 장소가 달랐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일을 한 장소에서 한다. 강의, 연구, 저술 및 학생 상담이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죄다 똑같아 보였다. 모조리 집에서 줌으로 똑같은 화면에서 일했다. 나는 더 이상 공간과 시간, 장소의 다양성을 누리지 못했고 다양한 기억 단서를 만들어낼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 것일까? 그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 나는 또한 인지심리학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했고 내가 왜 그런 단순한 실수들을 저지르는지 생각해 보았기 때문이다. 5장에서 썼듯이 기억은 유연하며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단서들로부터 유사한 기억들을 확산을 통해 활성화시킨다. 어떤 경우에는 국소적 맥락이 강하고 유용한 기억 단서일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맥락에서 어떤 정보를 부호화하면 똑같은 맥락에서 그 정보를 종종 더 잘 기억할 것이다. 기억 인출은 부호화 때 존재했던 단서들과 인출할 때 존재했던 단서들 사이의 관련성에 의존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이한 맥락별로 행동을 조정하는 법을 안다. 우리는 항상 장소에 반응한다. 식당이나 간이식당에 갈 때 여러분은 아마도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몇 해 전에 갔던 식당에 다시 갈 때는 이전에 거기 갔던 경험을 기억할 것이다. 학생들은 교실 안과 밖에서 행동이 다르다. 교실 안에 있으면 이전에 교실 안에 있을 때의 기억들이 활성화되어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한다.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교실에서 지난주에 토론했던 내용이 기억날지 모른다. 아마 여러분도 비록 더 이상 학생이 아니더라도 엇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다. 사무실에 있을 땐 집에서의 일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 테고 집에 있을 땐 사무실에서의 일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7장에서 설명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내 딸은 정비소에 다시 갔을 때 리프트 위의 자동차를 기억해냈다. 딸은 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은 종일 딸의 마음속에 있다가 딸이 그곳을 다시 보았을 때 재경험되었다. 상황적 단서가 도움을 준 셈이다. 특정한 장소에 있으면 그 장소와 연관된 기억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장소와 시기의 정보를 기억해내는 선천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선천적 경향이 나와 어긋나게 작동하는 듯 했다. 매일이 내 집의 재택근무용 사무실의 책상에서 시작되었다.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나는 가르치고 저술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분석을 실시했다. 하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저녁에는 뉴스를 읽고 트위터를 따라잡고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했다. 건망증이 생긴 까닭은 알고 보니 어떤 방해를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갈수록 똑같아 보였다. 보통 때에는 내가 예전에 한 일을 떠올리게 해주었던 맥락 단서들이 더 이상 기억 단서로 작동하지 않았다. 모든 것과 모든 이에 대해 똑같은 단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것들은 방해 효과를 내고 있었다. 장소나 맥락 정보가 상이한 많은 회의에 대해 동일한지라 내가 출처 오류 혼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모든 게 똑같아 보일 때 맥락은 더 이상 유용한 기억 단서가 되지 못한다.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회의하고 읽고 쓰고 쇼핑하고 신문을 읽는다면 혼동의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것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한
나는 집에서 계속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과 인지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안다. 게다가 그 정보를 이용해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근무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가령 간단한 개선 방안으로서 화상회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일관된 방식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업무 집단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에서 만나고 다른 집단은 줌에서 만나는 식이다. 다른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만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공간을 바꾸는 효과는 엄연히 있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온라인으로 만날 때마다 사람별로 배경을 다르게 설정해 컴퓨터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중요하게도 이런 권고사항은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직접 나온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권고사항 중 하나라도 시도했다면, 가령 상이한 화상회의마다 플랫폼을 다르게 사용해 보았다면, 여러분은 예측하기 위한 심리학 이론을 사용해 그 예상을 실험으로 검증한 셈이다.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이 책에서 얻었으면 좋겠다. 일상의 상황에서 사고하기와 인지심리학. 이제 여러분은 인지심리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 자신의 일상 경험에서 그 사례를 보게 될 것이다. 가령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의 주의가 전환되는 방식을 알아차리고 아울러 전환 시에 처리 과정에 늘 짧은 지연이 있다는 점도 알아차릴 수 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고 그게 왜 생기는지 이해하면 문제를 알아차릴지 모르고 인지심리학에서 얻은 통찰력을 적용해 그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을 얻을지 모른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애초에 전환을 피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런 지연을 줄이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것이다. 책상 의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행동이 여러분의 주의를 끄는 시각적 자극으로 작용하는가? 시각적 주의에 관해 앞에서 우리가 나눈 논의대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해법은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게 두는 것이다. 거기서 시각적 단서로 작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일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아마 여러분은 자신이 기억을 다듬고 세부 사항을 채우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더 재미있도록 조금 과장된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을 알아채게 된다. 또는 그 이야기를 다듬어서 듣는 이에게 더 기억에 남도록 만들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억에 관한, 그리고 기억을 다듬는 경향에 관한 여러분의 지식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 아마 여러분은 다듬은 이야기를 그렇지 않은 이야기보다 더 잘 기억하겠지만 또한 원래 기억과 함께 기억할 것이다. 둘 다 동일한 사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 사건과 다듬은 사건을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아래 나오는 질문 각각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고 아울러 어떻게 이런 사례들을 설명할지, 그리고 이 책에서 얻은 통찰을 이용해 피할지 생각해 보자. 추론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고정관념에 의존하는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다른 누군가가 떠올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가? 매일 똑같은 단순한 것을 기억하는데 애를 먹는가? 오래된 광고용 멜로디 같은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왜 아직도 떠오르는지 궁금한가? 위의 질문 및 다른 여러 질문 각각에 대해 여러분은 인지심리학에서 관련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여러 장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고 과정을 더 잘 이해하면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해도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된다. 내가 보기에 더 낮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최상의 방안은 때때로 어떻게 실수가 생기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사고와 판단에서의 실수와 오류를 알아차리는 최상의 방법은 사고 일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다. 내 생각의 인지심리학, 그리고 뇌를 이해하면 우리 모두에게 유용하고 유익하다. 자신의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법. 이 책의 원제인 생각하는 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거니 넌지시 드러낸다. 합리적인 언어적 추론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무엇에 관해 생각할지는 밝히지 않는다. 또한 생각할 방법이 딱 한 가지라고도 밝히지 않는다. 다만 인지심리학이 여러분이 사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그런 이해로부터 생각하는 법을 알 해법이 나온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는 정말이지 내가 알려줄 수가 없다. 과거의 어떤 경험에 여러분이 의존할 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 다만 현재와 비슷한 과거의 경험에 여러분이 의존할 것이라고 귀뜸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저마다 경험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의 기억, 경험, 언어 및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경과 경험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사고 과정 및 사고의 메커니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 우리 모두는 세계에 대한 한 표상을 구축한다. 우리 모두는 어떤 특징들에는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특징들은 희생시킨다. 우리 모두는 기억에 의존해 세부 사항을 채우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듯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법은 여러 가지다. 인지심리학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지에 관한 통찰과 이해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 나는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배경을 소개했다. 인지과학의 역사에 관한 장들을 읽었다면 여러분은 각종 이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와 더불어 그런 이론들이 우리 종의 특별하고 아마도 고유한 자기성찰 능력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알 것이다. 주의와 지각에 관한 장들을 읽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리 기능이 진화를 통해서 상시로 변하는 감각 입력의 세계에 빠르고 매끄럽게 구조를 부여했는지 알 것이다. 기억에 관한 장들을 읽었다면 어떻게 기억이 현재에 대한 이해와 이해를 안정화시키고 미래에 관해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 것이다. 추론과 의사결정에 관한
장들을 읽었다면 어떻게 그런 기억과 경험이 대체로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게 하고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지도 알 것이다. 지각에서 주의까지, 기억에서 개념까지, 그리고 언어에서 복잡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뇌와 마음은 우리를 위해 경험을 창조하고 재창조해낸다. 우리는 자신의 감각, 지각, 판단 및 결정을 신뢰한다. 우리는 신뢰하도록 설계된 듯 보인다. 사실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한 신뢰의 의도적 결여는 문제거리일 테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은 병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기억하고 믿는 것의 많은 부분은 재창조다.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기억은 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이나 겪었던 일의 정확한 기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띄엄띄엄 존재할지 모른다. 왜곡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대신에 기억은 우리가 생존하고 배우고 변형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대체로 반영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상황에 맞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패턴을 완성한다. 가끔씩 방해와 과장이 존재할 수는 있다. 여러분의 기억과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생각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한다. 진리의 확장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진리를 새로운 상황에까지 일반화할 수 있다. 기억 비틀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대상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적응하고 행동하기를 배우기, 그리고 결정하고 문제 해결하기를 배우기야말로 사고의 핵심이다. 사고는 우리가 하는 일이다. 따라서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